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뭐 0.몇 %라는 전망도 있고 마이너스 1.9%라고 뭐 IMF에서는 내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니까 너무 걱정 많이 되시죠. 일단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뭐가 마이너스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숫자를 보는 건지, 그게 바로 GDP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는 그 지표인데요. GDP란 거는 이런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것, 그것을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가격으로 환산한 것,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 성장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이너스 성장하면 우리 다 죽는 건지, 지금 먹고 있는 거 못 먹고 굶게 되는 건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사실은 이 GDP가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GDP라는 지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대공황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29년,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죠. 1929년에 미국에서 증시에서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대공황은 유럽으로도 번져서 전 세계가 다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요. 굉장히 사실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 계층이다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1932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들게 됩니다.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제 주류는 자유방임주의였어요.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서 뒷짐을 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시장의 질서가 조금 유지되도록 관리만 하는 그런 이 주체로 간주가 됐었고요. 모든 일이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맡겨야 된다, 방임해야 된다, 이런 이 사조가 경제학의 주류를 이뤘는데, 뉴딜 정책은 그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가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나중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그 많은 돈을, 세금을 썼는데 경제가 정말 살아난 거 맞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타당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찾아봤더니 기껏해야 예컨대 철도 화물량 같은 정도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집계가 됩니다. 철도 화물량 가지고 다 설명은 못하죠. 그러니까 기차를 통해서 화물이 많이 운송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다 따로따로 성장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돼. 주가는 지표가 있었어요.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마땅한 지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가장 유능한 경제학자에게 이 과제를 맡기게 됩니다. 그 과제를 맡은 사람이 바로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죠. 쿠즈네츠가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나중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 GDP를 고안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쿠즈네츠가 1934년에 국민소득과 관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GDP가 미국 정부에서 공식화됩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루즈벨트는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나중에 이 굉장히 강력한 공공사업, 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짓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출해서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하면서 뉴딜 정책을 성공을 시키고 경제를 다시 회생시킵니다. 근데 이게 루즈벨트하고 쿠즈네츠만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도 당시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여러분들 케인즈는 다들 아시죠? 케인즈야말로 정말 뉴딜 정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가 개입해서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케인즈가 사실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평화의 경제적 비결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못 들어보셨다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19년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독일에게 이제 배상금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 전후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 연합국들 사이의 회의였는데, 그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비결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당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케인즈였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돼요.
당시 기준으로 뭐 10만 부 이렇게 팔렸다고 하니까 굉장한 매출을 올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근데 핵심적으로 케인즈가 주장했던 게 이 얘기거든요. 연합국들이 다 너무 과도한 민족주의 감성에 빠진 나머지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금 물리려고 하는데 독일 경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일은 배상금을 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이라든지 이런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배상 얘기를 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여기서 독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을 해요. 그리고 배상금을 독일 경제 규모를 가지고 갚으려면 이건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 해냅니다. 그때 계산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 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케인즈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거죠. 지금의 GDP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부를 한번 측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 한 명이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요. 레프 트로츠키라는 사람입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혁명가였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는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이렇게 세 명이 사실 스타 혁명가였죠. 당시에 이 사회주의 혁명을 다 이끌던 사람들이었는데 트로츠키는 나중에 물론 권력에서 밀려나서 좀 불행한 훗날을 보내게 됩니다만 그 명성을 날리면서 활동하던 1924년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나라들의 국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국부가 압도적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3배, 4배가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늘어 있었다. 이 점을 숫자로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이 점을 입증을 해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보고서를 한번 씁니다. 근데 여기서도 국부를 계산한 거죠. 미국이 그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식민지 출신의 국가인 걸로 알았는데 굉장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트로츠키가 입증을 했던 거죠. 이렇게 GDP의 역사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GDP는 쿠즈네츠가 만들어서 케인즈가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전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1940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냈던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게 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힘을 측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GDP의 유용성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GDP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국부를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45년 종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한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퍼져서 같은 기준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DP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점을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GDP는 처음에 대공황을 극복할 때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야 돼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렇게 물질적인 부를 키워야만 했을 때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됐을 때 그때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전쟁이라는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큰 국가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맞아서 우리가 국력이 얼마나 되나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그런 여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기인가요?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다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고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어느 정도 달성해서 먹고 사는데 다들 걱정이 없고 도로도 깔려있고 철도도 깔려있고 인터넷망도 사실 전국에 깔려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GDP가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지 의문을 갖고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DP의 역사에 이어서 GDP가 가는 한계가 무엇이 있고 대안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